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우리 국제통상 정책 6주차 첫 번째 강의 자료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6주차라고 해서 5주차와 6주차 사이에 정말 일주일의 시간 간격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의 기간을 지금 상실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한 보강 학습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일정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5월, 4월, 5월 넘어가는 그쯤에 보는 걸로 대충 정했어요. 방법, 시험 보는 방법, 그리고 시험에 관한 내용들 상세하게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항들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험 당일날 돼서 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실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실수를 모두 제가 용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형평성 혹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꼭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분께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중간고사 기간까지. 3주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배우는 내용, 그리고 이 다음 챕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노트는 자료실에다 올려드렸으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7일부터 대면 강의가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들리는 소문들이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저런 소문도 있어서 확실하게 제가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시점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올린 거고요. 만약에 대면 강의가 허용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액션 플랜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도 최대한 가려고 하겠지만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는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단 한 명이라도 환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환자도 나오면 안 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방역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건강보다 우선시 되는 그 어떤 과목도 없어요. 그 어떤 공부도 건강에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칙 하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니까 설문조사 참여를 다 해주시고 또 기타 의견 있으시면은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강의는 사례 분석 시간입니다. 너무 이론만, 사실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죠. 그냥 대충 옛날 얘기 떠든 건데,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뭔가, 이 과목은 암기 과목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쯤 기분 전환도 할 겸,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대전제예요. 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를 해드리겠지만은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들이 뭐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어떤 시각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디베이트가 충분히 가능한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혹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입장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중간고사는 제가 올려드린 평가 항목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을 그냥 암기해서 주르르 나열해서 쓰는 것만으로는 30%밖에 얻지 못할 거예요. 30%도 얻지 못하실 겁니다. 그 여기서 배운 지식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신 여러분들만의 체계적인 어떤 정리 그리고 거기에 더한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 이것들이 체계적인 글쓰기 안에서 복합적으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저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설득이 되는 깔끔한 글쓰기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나열해서 쓴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실 거예요. 이번 학기 절대평가가 된다는 말, 뭐 A 포션이 늘어난다는 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학교 본부로부터 혹은 학과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A30, 뭐 B70, A, B 합쳐서 70,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맞춰서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그보다 더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글을 잘 못 쓰시면은.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약간 꼰대처럼 잔소리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처럼 공부를 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대학생이라는 직업 자체가, 대학생도 직업입니다. 대학원생도 직업이고요. 학생이라는 직업 자체가 공부를 하는 직업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독해하고 그 독해한 바를 통해서 자기만의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글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공부 능력을 드러내게 되죠. 근데 이러한 능력을 왜 학교에서 키우게 4년 동안 혹은 대학원까지 합치면 뭐 6년 혹은 10년 동안 하느냐? 학교 밖으로 나가시면은 이 글쓰기 스킬이 여러분들의 먹거리 일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노가다를 하진 않으실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사무적인 혹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일을 맡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급 인력이기 때문이죠. 비록 과거에 비해서 현대 대학 졸업증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충남대 정도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겨울에 따뜻한 데서 일하고 여름에 시원한 데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책상에 앉아서 누군가를 지휘, 통솔, 감독하는 업무를 맡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이에요. 여기저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윗선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이 바로 글 읽기 능력과 글 쓰기 능력이거든요. 저는 이 능력을 대학교 때 혹은 대학원 때 꼭 만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험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특정 사례 분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거나 긴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딱히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저는 왕따는 아니었지만은 여드름이 얼굴에 많이 나서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좀 두려워하는 굉장히 겁이 많은 소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계속 많이 읽게 되고,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일기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글짓기 숙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진다던가, 그렇게 되면서 글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학도 안 하시고 지금 현재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인터넷 선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과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너무 변태스럽나요? 아무튼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볼 텐데, 하나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물론 트레이드 워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두 정부 모두 트레이드 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냥 마찰이 좀 있다, 의견을 좀 달리한다 정도로 외교적인 언어로 수다를 하죠. 우리는 뭐 그런 언어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구체적인 아직 통상 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 같은 거요. 그것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시스테미컬리 어떻게
어떤 이펙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챕터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발생하게 된 어떤 경제적인 배경 그리고 통상 정책이 갖는 어떤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즉 중국과 미국이 무역 마찰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굉장히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된 어떤 긴장 관계의 산물이고요. 이게 어느 한순간 팍 터진 건 절대 아니고요. 트럼프라든가 시진핑 같은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위지로 이러한 마찰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물론 트리거가 됐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배경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마찰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향후 전망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거는 좀 과거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IMF 위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1997년, 98년에 겪었던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경제 위기였어요. 근데 이거를 왜 IMF 위기라고 하냐? IMF가 이 위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IMF 위기라고 하진 않습니다. IMF라는 국제 기구가 우리나라한테 구제 금융을 해주었고 그 구제 금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IMF 위기라고 칭하는 것이죠. 사실을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외환 위기라고 부릅니다. 혹은 금융 위기라고 하고요. 그쪽으로부터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보다 먼저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진국이라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꼭 여행을 한 번쯤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영국이 바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먼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같은 걸 보면은 어느 나라가 진짜 선진국인지 확연히 드러나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많은 국가들, 이탈리아라던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요. 물론 그래서 기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진 국가구나, 복지 국가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영국 미디어에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선진국 같아 보이고 가면 뭐 잘 돼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다 가봤는데요, 그런 국가들은 미국 포함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여성이 안전하게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도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많은 사람 밤에 골목을 돌아다닐 때 총에 맞을 확률이 낮은 국가도 없습니다. 다쳤을 때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기 쉬운 국가도 없고요.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국가도 한국만큼 좋은 국가가 없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제가 뭐 인구 경제학 혹은 노동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논의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실이면 뭐 오프 더 레코드로 합시다 하고 약속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떠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영국이 어떻게 해서 경제위기에 처했고 그 이후에 영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했는데 그 과정에서 통상 정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이 후발주자 국가로서 영국의 공업을 따라잡는 그러한 것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보호주의 어떤 경제적인 논거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 사례에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어떤 레슨들, 어떤 꼭지들을 이 두 사례의 어떤 항목에 또 혹은 어떤 페이지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힌트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착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의 경제적 배경이 뭐냐? 굉장히 큰 얘기죠. 이거를 제가 알면은 여기 안 있었겠죠. 뭐 어디 더 좋은 데 가 있었겠죠. 뭐 청와대라든가 뭐 이런 백악관 이런 데 가 있었겠죠.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은. 근데 제가 배운 바를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저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숙제거든요, 숙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슈를 모르고 넘어간다면 국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공부를 했고 그 결과를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때문에 제가 공부가 부족했다면 얘기가 틀렸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나가셔도 좋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있는 큰 전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2000년 전후로 많이 바뀐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노리고 중국의 대형 공장들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전후입니다. 왜 2000년 전후냐? 중국이 서방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 1993년경이거든요. 그 이후에 몇 년의 시간 동안 중국과 선진국 국가들, 이거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중심의 서구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수교를 맺은 게 한 1995년, 6년쯤이고요. 그 이후에 중국의 경제 구조를 파악을 하고 거기 어떤 산업들이 들어가면 되는지 분석이 끝나는 게 2000년 전후입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자본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13억에서 16억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있잖아요. 이 인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큰 메리트를 지닙니다. 하나는 거대한 노동 공급 시장이 있어요. 16억이라는 값싼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소비 시장이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16억 명이 한 명씩만 사줘도 우리나라 5천만 명이 32번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소비 시장인 거예요. 때문에 2000년 전후로 국제 무역 시장의 균형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어, 중국이 어느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까? 핵쇼올린 모형이나 리카르도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값싼 노동력, 즉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분야부터 먼저 시작을 했겠죠. 나이키 운동화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기술력이 쌓이다 보니까 애플 아이폰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기술력이 쌓인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죠? 네. 한계 생산성이 높아져서 노동 임금이 높아집니다. 노동 임금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비교 우위가 점점 좀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가 균형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정까지 아직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이 지구의 경제는. 그것을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으로 자본이 블랙홀처럼 휩쓸려서 들어가고 중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미국은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년간 중국을 상대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중국과 미국은 세계 1등, 2등 국가잖아요. GDP 규모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두 국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흑자를 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는 것은 그것도 20년 넘게 이것은 세계 경제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2008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경제 위기가 터져요. 세계 경제가 한번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것도 미국부터 주저앉습니다. 이것을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경기 대침체 Great Rec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세계 경제가 그 이전만큼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생산성이 예전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장기 경기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기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가 굼떠지는 현상이에요. 한마디로 암에 걸리진 않았는데 독감에 걸려서 만성 폐렴에 걸린 상태인 거죠. 죽진 않아요. 죽진 않지만 예전만큼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으로 자본이 계속 들어가고,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경상수지 흑자니까 중국으로 캐피탈 인플로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국제금융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국제금융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노동임금이 상승합니다.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중국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들은 어디에 투자하냐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어떤 재화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감가상각만이 이루어지는 재화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5억을 가지고 계시면 그 중에 4억 9천은 아마 부동산에 투자하실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자산이지만 그 자체로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자산인 거죠. 부동산에 많은 자본이 급격하게 투입되는 나라 중에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라인하르트와 로고프라는 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쓴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에 읽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중국은 트레이드 밸런스랑 커런트 어카운트 밸런스 모두 200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10%까지 올라갔어요. 커런트 어카운트는 거의 정상이 아닌 거죠. 이런 국가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문제는 중국이라는 16억 명짜리 큰 규모의 국가가 이런 식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인 국제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 이후에 트레이드 밸런스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아마 2019년, 18년 데이터일 텐데요. 그 현재 한 4% 수준으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국제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이득을 얻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었겠죠. 우리는 익스포트에서 임포트,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순수출 혹은 서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서플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흑자였어요. 보이시죠? 파란색 선에서 빨간색 선을 제외한 부분이 그 차이만큼이, 즉 적분을 한 부분이 서플러스인데, 이게 계속해서 흑자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었고, 토탈 트레이드 볼륨 자체도 2007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GDP 대비해서 30%를 넘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다면은 중국의 트레이드 볼륨은 진짜 하늘로 뚫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DP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포션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플러스였다 중국은. 그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미국은 한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중국에게 지는 건가? 무역 싸움에서. 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수입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하는가? 미국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중국 화폐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중국이 자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물건을 상대적으로 훨씬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즉, 중국 수출품의 품질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중국 제품이 싸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미국 소비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중국의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낮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랬더니 미국 CIA라는 이제 중앙정보국, 우리나라 치면은 안기부, 이제 정보 수집 기관이죠. 거기서 한 10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2007년, 8년부터 조사 시작해서, 아니다, 그 전부터 조사를 했죠. 그래서 2014년인가 15년에 발표를 하는데, 그들의 발표 결과는 놀랍게도 중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중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사고팔고를 이제 반복적으로 마니플레이션을 해서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약 달러당 7위안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7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소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쓴 소설은 아닙니다. 중국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중국 학생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 분들한테 직접 여쭤보지 않아서. 그래서 7을 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7이라는 마지노선을 중국 정부가 깨뜨리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달러당 7위안을 거의 패깅 타겟 레이스로 고정하고 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낸 썰은 아니고요. 어디서 본 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전 세계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었던 바람은 또 뭐냐 그러면 고정환율제를 점점 많은 국가들이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돌지 않으니까. 2008년 이후에 우리가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장기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는 굼떠지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경제 활동이 굼떠지고 교역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돈도 안 도니까 뭔가 환율 유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환율 방어가 쉽지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변동환율제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서 1달러당 7위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너네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환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가격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우리 연맥이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실제로 그래프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달러 대비 위안이에요. 오른쪽 축이 9달러부터 6달러까지 되어 있는 축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 거꾸로 되어 있죠. 지금 6달러가 6위안이 달러당 6위안이 가장 위에 있고 9위안이 가장 밑에 있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쵸? 정상적인 그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이런 계단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테니까. 처음에 9달러 정도로 시작했다가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으면서 조금씩 올렸던 거죠. 2003년 무렵에 한번 크게 위안화 가치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쭉 수직선 수평선 형태로 이어지죠.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다시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이죠. 심증이 있는 거예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중국 정부가 사실상 패깅을 지금 했다는 거고요. 패깅한 다음에 미국이 또 하도 뭐라 그러니까 잠깐 올렸다가 2014년 이후에 다시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현상이 실제로 중국 정부가 관여해서 떨어뜨린 것인지, 즉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사고 팔는 그런 흐름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심증이 있죠. 파란색 선이 Foreign Reserve 마이너스 골드, 즉 중국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가용한 풀거나 거둘 수 있는 외환 보유고예요. 이거랑 거의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조절함으로써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반대를 했죠. 반대라기보다는 부인을 했죠. 어쨌든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 위안화 문제로 이렇게 싸웠냐? 서로 간에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은 미국이 없으면 못 삽니다. 중국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해주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미국도 중국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애플이 아이폰을 아예 못 만듭니다. 중국 폭스콘이 없으면은. 그리고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두 국가가 서로 사고 파는 교역량이 굉장한 겁니다. 때문에 두 국가가 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해야지만이 전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클레임을 건 것이고요. 중국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싸움의 출발입니다. 만성적인 대중국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해답을 미국이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이제 스토리의 핵심 라인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미국은 계속해서 데피시트였고 중국은 계속해서 서플러스였어요. 데피시트 점점 심해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2% 수준까지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얻는 서플러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가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즉 중국 GDP의 3%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중국 GDP가 엄청 높으니까요. 거기서 3%를 미국으로부터 지금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열받죠.
2%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제가 너무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이러한 식으로 계속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은 중국 수출 기업들의 최대 시장입니다. 일본보다도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소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라고 있었는데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이 두 국가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적대적인 관계는 아닌 거죠. 서로 순망치한이라고 이와 잇몸 같은 사이인데 좀 사이가 안 좋은 이와 잇몸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수출 대상국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이 5개의 물건을 팔면 그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이게 사우스밖에 안 적혀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 사우스 점점점이 4.5%. 우리나라도 꽤 또 미국, 중국 물건을 많이 흡수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무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중국산 제품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상호 의존도는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Share of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in China's overall surplus. 차이나가 가지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했더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2004년에 그게 절정이었고요. 2018년 현재에도 10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미국은 소위 말하는 중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은 대충 배경이 보이시죠?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미국 간에 발생하는 무역 마찰을 계속해서 주요 사례로 언급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경제적인 배경을 여기서 알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서 직접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